68세의 한 노신사가 꽃무늬 반바지에 낡은 슬리퍼 차림으로 고급 페라리 자동차 매장에 들어섭니다. 그는 서울 대도시의 거리의 무더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에어컨이 완비된 호화로운 쇼룸을 조용히 거닙니다. 자신의 옷차림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무시한 채 그는 걸음을 멈추고 영업사원들에게 전시된 차량 3대 F-옵트르 포르토피노 8412 슈퍼패스트를 모두 구매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수석 영업사원이 노골적인 비웃음을 터뜨리고 그는 야심찬 동료 및 매니저와 함께 이 방문객에게 굴욕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약속하건대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듣게 될 최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1월의 어느 날 오후,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에는 태양이 혹독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35도의 열기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 같았고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직장인들은 값비싼 시계를 확인하며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거울 같은 빌딩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거리를 장식한 수많은 명품 매장 사이로 한국의 유일한 페라리 공식 딜러십인 포르자 모터스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강화 유리와 브러시드 알루미늄으로 마감된 웅장한 외관에는 노란색 방패 위 상징적인 검은 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내부는 바깥의 숨 막히는 더위와는 대조적으로 쾌적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중앙 홀에는 3대의 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붉은색의 F8, 메탈릭 블루 색상의 컨버터블 포르토피노, 그리고 위풍당당한 노란색 8112 슈퍼패스트였습니다. 수석 영업사원인 김민주는 올해의 영업사원 배지를 자랑스럽게 닦으며 F8의 보니스에 비친 자신의 넥타이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그의 옆에서는 팀에서 가장 젊고 야심 있는 영업사원 이지훈이 대리석 테이블 위에 카탈로그를 강박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뒤편 유리 사무실에서는 매장 매니저인 초에 부장이 짝퉁 롤렉스로 보이는 시계를 차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 원장님의 새 포르투에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지훈이 3번째로 브로셔를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멋지다고? 그건 엔트리급 모델이야. 그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지. 진짜 페라리 고객은 그런 기본형 포르쉐는 안사카루, 하지만 그분 청담동에서 제일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님이잖아요. 이지훈이 혼란스러워하며 반박했습니다. 여보게, 고객이 있고 진짜 고객이 있는 거야. 김민준이 실크 손수건으로 정장 소매를 닦으며 철학적인 듯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십억대 부자가 아니라 조 단위 거물들이라고. 바로 그때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며 잠시 거리의 열기와 함께 뜻밖의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69세쯤 되어 보이는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수수한 차림의 한 남자가 세련된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낡은 꽃무늬 반바지에 흰색 기본 티셔츠, 그리고 다 달아빠진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낡은 나일론 배낭을 메고 있었고 피부는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듯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김민준과 이지훈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고 최 부장은 재빨리 통화를 끊고 예상치 못한 존재의 등장에 놀라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신사가 동네 시장에라도 온 듯 태연한 미소로 쇼룸을 천천히 거닐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전시된 차량 하나하나를 꼼꼼히 훑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간 김민준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르신? 약국은 다음 블록에 있습니다. 남자는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차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차요? 김민준이 가벼운 조롱조로 되물었습니다. 이건 페라리입니다, 네 어르신. 아마도 몇 블록 떨어진 국산차 매장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레오 왔어요. 사실 저기 전시된 새 모델 다 사려고 합니다. 그 말에 김민준은 요란한 웃음을 터뜨렸고 동조를 구하듯 동료들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의 옆에 선 최 부장 역시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대 전부요? 매니저가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차 3대를 다 가져가시겠다고요? 네. 남자는 평온한 표정을 바꾸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저 빨간 거, 파란 거, 그리고 노란 거요. 아주 멋지네요. 김민준, 최 부장. 이지훈은 마치 쉬운 먹잇감을 둘러싼 포식자처럼 방문객 주위로 반원을 그리며 섰습니다.
이 차들이 얼마인지 아시긴 합니까? 최 부장이 짝퉁 롤렉스를 과시하려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확실히 해두죠. 에필은 약 10억 원입니다. 포르토피노는 약 8억 원이고요. 그리고 8B12 슈퍼패스트는 거의 17억 원입니다. 다 합쳐서 35억 원이라고요. 얼마인지 정확히 압니다. 노신사가 대답했습니다. 오기 전에 다 읽어봤어요. 초의 부장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재정 능력 확인에 대한 엄격한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는 글쎄요, 명백히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과 시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불할 수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노인이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꼴을 좀 보세요. 실례지만 페라리 매장에 5,000원짜리 슬리퍼를 신고 오셨잖아요. 제 생각엔 타이어 하나도 못 사실 것 같은데요. 남자는 심호흡을 한 뒤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차를 팔러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손님 옷차림을 판단하러 있는 겁니까? 그 질문에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고 곧 초의 부장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저희는 살 수 있는 분들에게 팝니다.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소득증명서와 재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희 시간을 뺏지 마시고 정중히 나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노신사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등에서 배낭을 내려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검은색 금속 사각형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한도와 극도의 희소성으로 유명한 전설의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센츄리온 카드였습니다. 카드를 본 세 사람은 순간 놀랐지만 최 부장은 금세 표정을 감췄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빌린 것일 수도 있고 위조일 수도 있죠. 저희는 은행 장호 증명서, 강남의 고급주택 거주 증명서가 필요. 바로 그 순간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여성 정장을 입은 50대 가량의 위험 있는 여성이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페라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장인 강소영 이사는 그날 매장을 방문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브랜드에 헌신해온 그녀의 노련한 눈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팀원들에게 고객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영업사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얼굴이 하얘진 사이 강 이사는 직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의 노신사에게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페라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장 강소영입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신사는 강 이사에게 인사하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여기 직원분들에게 전시된 차량 3대를 모두 구매하고 싶다고 설명하는 중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상황을 수습하려 한 걸음 나섰습니다. 강 이사님, 저희는 단지 고객님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도입하신 표준 절차에 따라서요. 강 이사가 김민준에게 얼음장 같은 시선을 던지자 그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슬리퍼 차림의 노신사를 향해 돌아선 그녀는 진심 어린 정중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3가지 모델을 모두 구매하고 싶으시군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혹시 저희 VIP 룸으로 가셔서 응당한 프라이버시 속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남자가 그녀를 따라가며 대답했습니다. 김민준이 마지막으로 끼어들려 했습니다. 이사님, 제가 수석 영업사원이니 응대를 계속할 수 있으바 오늘 자네는 충분히 응대했네. 김민준 씨. 강 이사가 매몰차게 말을 잘랐습니다. VIP 룸으로 커피와 물 좀 준비해주게. 당장. 그들이 전용 룸으로 걸어가는 동안 최 부장과 이지호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매장의 VIP 룸은 가장 중요한 고객들을 위한 예약된 공간으로 미헬 슈마허의 사인이 담긴 핸들이나 마라넬로 공장의 역사적인 사진 등 페라리 역사의 유물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이탈리아 가죽 안락 의자가 그 특별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 이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노신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희 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일종의 시험이었죠. 강 이사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시험이라고요. 데스 그가 안락 의자에 편안히 앉으며 확인했습니다.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하죠. 저는 진우건설의 설립자 박진우입니다.
강 이사의 눈에 즉각적인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진우건설은 한국의 주요 도시에 쇼핑센터, 병원, 초고층 빌딩을 건설한 국내 최대 건설사 중 하나였습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회장님. 강 이사가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습니다.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겸손하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 직원들의 본 모습처럼 말이죠. 괜찮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군요. 박 회장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한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달동네로 불렸던 구룡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하셨고 아버지는 술이 깼을 때만 공사장 잡부로 일하셨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강이 사는 그 단순한 단어들 뒤에 숨겨진 깊이를 깨닫고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19살 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남동의 한 대저택 건설 현장에서 조수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데 집주인이 노란색 페라리 테스타로사를 타고 도착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는 차를 세우고 무관심하게 공사 현장을 훑어본 뒤 저택이 완공될 동안 머무림시 거처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노란색 페라리 3대를 살 것이다. 내가 꿈꾸던 아들들에게 한 대씩 줄 것이라고. 박 회장은 낡은 배낭을 열어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접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강 이사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멘트로 더러워진 마른 청년이 주차된 노란색 페라리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몰래 찍어준 사진입니다. 50년 동안 이걸 품고 다녔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강 이사가 눈에 띄게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꼈죠. 25살에 대출을 받아 첫 자재 운반 트럭을 샀습니다. 30살에는 작은 건자재 가게를 차렸죠. 35살에 직원 3명과 함께 진우건설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80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VIP 룸 창문 너머로 3명의 영업사원이 초조하게 대화하고 있는 중앙홀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있잖아요, 강 이사님.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제 습관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좋은 집이지만 여전히 같은 동네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네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슬리퍼를 신습니다. 과시하는 것에는 의미를 두지 않아요. 강 이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회장님. 어제가 제 6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가 밝혔습니다. 제 세 아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더군요. 손주들과 50년 지기 친구들, 그리고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직원 몇 명도 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자신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신사 옆에서 3명의 젊은이가 파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들들입니다. 첫째 민수는 엔지니어로 5년 전부터 회사 기술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둘째 현우는 재무 담당이죠. 경제학을 전공하고 현명한 투자로 우리 자산을 몇 배로 불렸습니다. 막내 준서는 창의적인 건축가로 우리 프로젝트에 혁명을 일으키며 상도 많이 받았죠. 제가 회사를 세우는 동안 그 아이들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보답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차들이 아드님들을 위한 것이군요. 강 이사가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한 대씩. 그리고 한 달 뒤 있을 회사 창립 기념일에 맞춰 배달해주고 싶습니다. 강 이사는 미소 지었지만 곧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밖에 있는 저 세 영업사원은 저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외모를 보고 고객을 차별한다는 불만이 여러 차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온 젊은 IT 기업객에 2대의 차량을 판매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수차례의 교육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엘리트주의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생각에 잠겨 턱을 만졌습니다. 이해합니다. 사실 강 이사가 단호한 눈빛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교훈을 줄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말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공감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 이사가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중앙홀에서는 3명의 영업사원이 초조하게 추측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자신의 짝퉁 롤렉스를 강박적으로 만지작거렸고, 김민주는 무관심한 척 카탈로그를 뒤적였으며, 이지훈은 걱정스러운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해고될 것 같아? 이지훈이 속삭였습니다. 강 이사님은 가차없기로 유명하잖아. 진정해. 김민준이 거짓 자신감으로 대답했습니다. 저 늙은이는 여기서 아무것도 살 형편이 못 돼. 이사님도 그걸 깨닫고 정중하게 돌려보낼 거야. 하지만 그 블랙카드는, 이지훈이 고집했습니다. 그건 진짜처럼 보였는데 블랙카드가 뭐 대수라고. 최 부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빌린 거일 수도 있고 회사 카드일 수도 있지. 어쩌면 중요한 사람의 운전기사인데 그냥 가격만 알아보러 온 걸 수도 있어. VIP 룸의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 이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나왔고, 그 뒤를 박 회장이 들어올 때와 똑같은 평온한 표정으로 따랐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세요. 강 이사가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모든 직원은 지금 즉시 중앙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만에 접수원부터 음료 담당 직원까지 매장의 12명 직원이 그녀 앞에 반원형으로 모였습니다. 3명의 영업사원은 눈에 띄지 않으려 뒤쪽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진사숙녀 여러분, 강 이사가 권위 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진우건설의 설립자이시자 회장님이신 박진우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무리 속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직원은 즉시 그 이름을 알아차렸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오늘 FA, 포르토피노, 8112 슈퍼패스트 세대 총 35억 원에 달하는 차량을 구매할 의사로 저희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직원들의 휘둥그레진 눈이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의 수수한 노신사와 매장에 전시된 세대의 호화로운 차 사이를 오갔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불행히도 강 이사가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응당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녀는 3명의 영업사원이 숨으려 하는 방 뒤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김민준 씨, 최 부장님, 이지훈 씨, 앞으로 나와주시죠. 마지못해 그리고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3사람은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김민준은 긴장감을 감추려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최 부장은 강박적으로 넥타이를 매만졌고, 이지훈은 거의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양반들은 강 이사가 3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우리 브랜드의 모든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유하도록 하죠. 강이 사는 박 회장이 매장에 들어섰을 때 받은 대우를 외과수술처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3명의 영업사원이 사용한 모욕적인 문장들을 그대로 인용했고, 다른 직원들의 비난에 눈초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복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3사람은 바닥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꼴을 좀 보세요. 실례지만 페라리 매장에 5,000원짜리 슬리퍼를 신고 오셨잖아요. 제 생각엔 타이어 하나도 못 사실 것 같은데요. 강 이사가 계산된 냉정함으로 김민준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올해의 영업사원이 대한민국 최대 건설사 대표 중 한 분에게 한 말입니다. 김민준은 동료들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아 자신의 이탈리아제 구두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박 회장님은 연매출 800억 원이 넘는 회사의 설립자일 뿐만 아니라 강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샬비셀 공사장 잡부로 시작해 근면과 성실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역경을 극복한 표본이십니다. 이사장은 자신의 말이 가져온 효과를 살피며 극적인 잠시 멈춤을 가졌습니다. 판매는 제가 직접 처리할 것입니다. 이 유감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3명의 영업사원은 당연히 해당 판매 수수료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판매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그들 각자에게 몇 달치 월급에 해당했습니다. 이지훈은 더욱 창백해졌고, 최 부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민준은 무관심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뛰는 것이 그의 억눌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강 이사가 박 회장에게 돌아섰습니다. 박 회장님, 페라리를 대표하여 오늘 받으신 용납할 수 없는 대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몇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타고난 위엄이 그의 자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 인생의 50년 동안 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공사장 조수로, 배달원으로, 작은 가게 주인으로 일할 때 사람들은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를 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단지 기능으로만 봤습니다. 그는 3명의 영업사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입는 옷이나 모는 차나 사는 동네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있습니다. 박 회장은 빛나는 차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제국을 건설하면서도 마천루를 지을 때조차 제 발은 항상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 대신 반바지와 슬리퍼를 고집한 것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굴욕당한 새 영업사원 앞에 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제 돈을 알아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 인간성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큰 판매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 양반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차를 팔아도 진정한 성공을 거두지 못할 진짜 이유입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직원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접수원은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 이사가 다시 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사무실로 가서 판매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회장님, 저를 따라오시죠. 그들이 막 떠나려 할 때 박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그 전에 괜찮으시다면 이 세 젊은이들과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강 이사는 망설였지만 고갯짓으로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VIP 룸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방금 목격한 일을 아직 소화하며 마지못해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김민준, 최 부장, 이지훈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박 회장을 따라 VIP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힌 방 안에서 박 회장은 그들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주죠. 박 회장이 선체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 회사가 막 시작했을 때 확장을 위해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12명, 트럭이 3대뿐이었죠. 저는 오늘과 똑같은 차림으로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신한은행에 갔습니다. 그는 그 기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점장은 저를 앉히지도 않더군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며 그 은행은 주말 노가다꾼이 아니라 진짜 사업가들을 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말했죠. 세 남자는 이제 당혹감을 누른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굴욕감에 휩싸여 그곳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은행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 그대로 들어갔죠. 그곳에 김상철 과장이라는 분은 제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계획과 회사에 대한 비전에 대해 2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승인된 대출 서류를 들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앉아서 세 영업사원의 눈을 각각 마주쳤습니다. 그 대출 덕분에 진우건설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욕했던 그 지점장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5년 뒤 금융위기 때 그가 일하던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결국 제 회사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더군요. 초에 부장은 그 이야기에 눈에 띄게 동요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채용하셨습니까? 이지훈이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채용했죠. 그는 재무팀에서 시작해서 15년 동안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첫 만남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인생이란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그때까지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던 김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이 그가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사업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까지도. 박 회장이 꽃무늬 반바지를 고쳐 입으며 일어섰습니다. 강 이사님은 아마 당신들을 해고할 겁니다. 그간의 불만 사항들을 고려하면 그럴 자격이 충분하죠. 세 남자는 고뇌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당신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놀라움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최 부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왜죠? 저희가 회장님께 그런 짓을 했는데 복수심보다는 약간의 힘이라도 생겼을 때 관대함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누구나 실수로부터 배울 기회는 가져야 하니까요. 박 회장은 문으로 향하다가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변용품 가게를 알려주셨죠? 사실 제가 그 체인점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여름 들어보셨습니까? 전국에 47개 매장이 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3명의 영업사원을 뒤로하고 박 회장은 차량 구매를 마무리하기 위해 강 이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역 본부장에 우아하게 꾸며진 사무실에서 판매의 마지막 세부 사항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10억 원을 결제하기 위해 자신의 블랙카드를 단말기에 막 삽입한 참이었습니다. 차량은 3주 후에 준비될 것입니다. 박 회장이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강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원하신다면 특별 배송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좋겠군요. 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에 아들들에게 깜짝 선물을 할 계획이거든요. 아까 그 3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 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해고하지 마세요. 박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강 이사가 놀라서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누구나 2번째 기회는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들 경우에는 3번째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차를 찾으러 올 때 그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죠, 강. 이사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번 판매 수수료는 확실히 받지 못할 겁니다. 공평하군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과 결제가 완료되자 강 이사는 박 회장을 출구까지 배웅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3명의 영업사원이 있는 중앙홀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 회장이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무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세대 모두 종합보험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누굽니까? 관리부서의 한 젊은 여직원이 소심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험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장님. 좋아요. 내일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익께 연락 주세요. 그는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번호가 적힌 명함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방금 또 다른 상당한 수수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은 새 영업사원의 부러워하는 시선은 완전히 무시한 채였습니다. 매장. 문에서 강 이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박 회장님, 실례지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왜 하필 정확히 이 새 모델이어야 했습니까? 박 회장은 서울의 화창한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멋지니까요. 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들이 최고를 가졌으면 하니까요. 마지막 인사와 함께 그는 매장을 나섰고 거리를 오가는 인파 속으로 빠르게 섞여들었습니다. 강 이사는 그의 수수한 모습이 바쁜 직장인들과 호화로운 차들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방금 자신이 목격한 이야기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외곽의 은평구에서 박 회장은 익숙한 동네 거리를 비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소박한 동네 중 하나였지만 그는 재정적 성공 이후에도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집은 수년에 걸쳐 편안하게 개조되었지만 이웃집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소박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이나 과시적인 보안 시스템은 없었고 아들들의 성화에 못 이겨 설치한 눈에 띄지 않는 경보와 카메라뿐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한 아이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2 집 건너에 사는 10살짜리 민호였습니다. 어이 챔피언, 오늘 학교는 어땠어? 박 회장은 나이든 무릎의 불평을 무시하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저 수학 90점 맞았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훌륭하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박 회장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약속했던 거다. 80점 넘으면 특별상. 민호가 눈을 빛내며 돈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절반은 대학 가려고 저금할 거예요. 그렇지, 내 새끼. 나머지 절반은 아이스크림이나 게임 사는 데 써.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아이와 작별한 박 회장은 40년 넘게 커피를 마셔온 동네 모퉁이 빵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박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인 오 사장님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늘 드시던 걸로요, 박 선생님? 늘 먹던 걸로 줘요, 오 사장. 그는 늘 앉던 자리, 창가 오른쪽에서 3번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몇 분 후, 오 사장님이 그의 아메리카노와 팥빵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삐까뻔쩍한 매장은 어땠어요? 아드님들 차는 구하셨고요. 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 사장님은 그의 계획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구했지. 회사 파티 날 배달될 거야. 거기 뺀질이들이 선생님 잘 대접하던가요? 아니면 반바지 차림이라고 코웃음 치던가요? 그녀가 가게의 한가한 시간대에 매일 그랬듯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대로였어.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이라는 부인이 아주 멋진 분이더군. 품위 있게 상황을 해결했어. 그 잘난 체하는 영업사원들이 선생님이 누군지 알았을 때 얼마나 얼굴이 뜨끔했을꼬. 오 사장님은 그 장면을 상상하며 웃었습니다. 오 사장, 나는 사람들이 옷차림으로 남을 판단하는 버릇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공사장 잡부로 하루 종일 등짐으로 시멘트 포대를 나를 때도 내 돈은 다른 누구의 돈보다 가치가 덜하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밟아야 자기가 대단해진다고 느끼나 보죠. 박 선생님.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도 인생에서 성공하신 거고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빵집 구석의 TV에서는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리포트가 박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우 건설의 프로젝트인 구로구의 새 시립병원 공사 현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좀 봐요, 박 선생님. 선생님 내 공사 현장이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사는 예정보다 앞당겨지고 있었고 리포트는 도시의 다른 공공 프로젝트와 달리 이 프로젝트는 일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가 현장 책임 엔지니어인 그의 맏아들 민수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고 민수는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씨는 선생님 젊었을 때랑 꼭 닮았네요. 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말투도 똑같아. 아주 전문적이면서도 다른 엔지니어들처럼 거만하지가 않아요. 그 녀석도 현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거든. 내 아들들 모두 밑바닥부터 시작했어. 내가 그렇게 시켰지. 그러니까 지금 좋은 상사들이 된 거죠. 현장 인부들을 존중하잖아요. 커피를 마친 박 회장은 언제나처럼 넉넉한 팁을 남기고 계산한 뒤 오 사장님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대신 그는 좌회전하여 몇 블록 더 걸어 낡은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빈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잡초와 쓰레기로 뒤덮인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앞에 멈춰 서서 가림막 틈새로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이 그를 봤다면 한 노인이 왜 저렇게 황량한 공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에게 그곳은 단순한 빈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자란 미완성된 작은 벽돌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이 깬 순간에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던 2칸짜리 집.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를 하던 곳이자 그가 바닥에 깔린 요위에서 잠을 자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박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둘째 아들 현우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안경에 잘 재단된 정장을 입은 그는 이 소박한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줄 어떻게 알았느냐?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항상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생기실 때마다 여기 오시잖아요. 마치 뿌리와 다시 연결되셔야 하는 것처럼요. 박 회장은 아들의 통찰력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페라리 3대를 샀다. 현우가 진심으로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셨다고요? 내가 항상 하던 이야기 있잖니. 공사장 잡부로 일할 때 봤던 그 노란색 페라리 이야기. 기억나느냐? 당연히 기억하죠. 언젠가 노란색 페라리 3대를 사서 꿈에 그리던 아들들에게 한 대씩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마침내 그 약속을 지켰다. 현우는 그 정보를 처리하느라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제 말은 그건 엄청나게 비싼 차들이고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검소하셨잖아요.
필요의 문제가 아니다, 아들아. 약속의 문제지. 박 회장이 다시 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자라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거의 종교처럼 되어버린단다.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서서 공터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 땅으로 뭘 할 계획인지 아느냐? 박 회장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이 땅을 샀다. 주인은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더구나. 여기에 무료 기술 학교를 지을 거다. 젊은이들에게 건설, 전기, 배관 기술을 가르칠 거야. 내게 기회를 줬던 바로 그 기술들, 그들의 삶을 바꿀 기회를 말이다. 현우가 미소 지으며 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걸 멈추시질 않네요. 그렇죠. 저희를 위해 수십억 원을 써서 페라리를 사시면서 아버지의 진짜 선물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네요. 너희 셋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박 회장이 소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학교가 나의 유산이 될 것이다. 다음 날 페라리 매장의 일과는 겉보기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긴장된 기운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3명의 영업사원 김민준, 조회 부장 이지훈, 은아침 일찍강, 이사의 방으로 불려가 최종 면담을 가졌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수습 기간입니다. 그녀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단 한 번의 불만이라도, 고객에 대한 편견 어린 태도가 한 번이라도 더 적발되면 즉시 해고입니다. 항상 가장 오만했던 김민주는 이제 한결 차분해진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최 부장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보였고, 가장 젊은 이지훈은 일련의 사태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부장이 세 사람을 대표해 말했습니다. 어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내게 고마워할 것 없습니다. 강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끔찍한 대우를 받고도 여러분을 위해 중재해 주신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금융중심가의 세련된 회의실에서 박진우 회장은 임원진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반바지, 티셔츠,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외부 고객과의 공식적인 회의에서만 폴로 셔츠를 입는 것으로 타협할 뿐이었습니다. 병원 공사는 일정보다 5일 앞서 진행 중입니다. 그의 맏아들 민수가 화면에 상세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발표했습니다. 아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3주 먼저 완공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막내 준서가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배관 설계를 수정한 덕분에 예상보다 2% 절감했습니다. 낭비를 줄이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인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는 세 아들에게만 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민수가 단둘이 남게 되자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에게 페라리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깜짝 선물로 하려던 거였는데 여전히 놀랍습니다. 가족의 건축가인 준서가 보증했습니다. 선물 자체보다도 아버지의 그 마음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현실적인 재무 담당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거의 35억 원입니다. 박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자기 앞에 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코 갖지 못했던 자질들, 공식적인 교육, 세련미 외국어 유창함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갖추고도 그들이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 그 오래된 사진 기억하느냐? 그 노란색 페라리 사진 말이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진에 얽힌 이야기는 거의 가족의 전설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19살 때 스스로에게 했던 그 약속이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버티게 한 동력이었다. 1999년에 회사가 거의 파산할 뻔했을 때, 2005년에 그 중요한 입찰에서 떨어졌을 때, 2010년에 노동소송에 휘말렸을 때 내가 붙잡았던 것은 바로 그 약속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파노라마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마천루 중 몇몇은 그의 회사가 지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69세가 되어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꿈을
공동의 성과로 바꾸어준 너희 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만큼 내게 만족감을 주는 일은 없구나. 항상 가장 현실적이었던 민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페라리가 필요 없다는 건 아시죠? 저희는 지금 차로도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박 회장이 웃었습니다. 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이 차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다. 너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항상 열심히 일했으며 부를 과시하지 않았지. 이걸 너희가 사용할 선물이라기보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의 상징으로 여겨다오. 셋 중 가장 감성적인 준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멋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박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배송은 다음 달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 중에 이루어질 거다. 모든 직원에게도 깜짝 선물이 되겠지. 형제들은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너 뭐냐? 박 회장이 그 눈빛을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현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회사 창립 기념일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선물인데? 말씀드리면 깜짝 선물이 아니죠. 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이벤트가 다른 이벤트를 가리지 않도록 두 행사를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궁금했지만 아들들이 지키려는 비밀을 존중하며 동의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진우건설의 35주년 기념 파티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구로구 시립병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더 세련된 장소를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박 회장이 고집한 상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행사 기획팀에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축하할 곳도 바로 거기입니다. 동시에 페라리 매장에서는 선택된 세 대의 차가 꼼꼼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F8, 메탈릭 블루 포르토피노, 노란색 812 슈퍼패스트는 배송을 위한 마지막 기술적, 미적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인 3명의 영업사원, 김민준, 최 부장, 이지우는 그 사건 이후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부적절했던 대우에 대한 속죄의 한 형태로 박 회장의 차량 준비 작업을 특별히 자원해서 맡았습니다. 수수료도 안 나오는 판매에 자네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건 처음 보네. 강 이사가 그들이 F1의 휠을 직접 닦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때문이 아닙니다. 최 부장이 이사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 때문입니다. 가장 젊은 이지훈이 덧붙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희의 경력을 망칠 수도 있었지만 저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그분의 차들이 완벽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분에게서 전화를 받았네. 강 이사가 밝혔습니다. 배송에 변경을 요청하셨더군. 여기서 차를 찾아 파티장으로 가져가는 대신 우리가 직접 행사 현장으로 차량을 운송해달라고 하셨어.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김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도 되겠습니까? 차를 운송하고 배송에 참여하는 것을요. 강 이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살폈습니다. 왜지?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가 동료들조차 놀라게 한 전례 없는 겸손함으로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망설였습니다. 또한 강 이사가 재촉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교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의 사장이 아들들을 위해 페라리 3대를 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회사 직원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요. 강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해 보겠네. 하지만 수수료는 없다는 건 알지? 그건 변하지 않아. 수수료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최 부장이 재차 강조했습니다. 배움을 위해서입니다. 성대한 파티가 열리는 주, 진우건설 본사는 분주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일상 업무와 행사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소박한 사무실에서 박 회장은 화려한 회장실이라는 개념을 항상 거부했습니다. 회사의 창립자는 매장과 함께 세운 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페라리 배송은 축하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며 그가 반세기 전에 자신과 했던 약속을 마침내 이행하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들어와요. 그가 재빨리 매장 서류를 폴더에 집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유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서울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빵집 오 사장님 건입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즉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네오메어져서 입원하셔야 한답니다. 일하시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신 것 같아요. 의식은 있으신데 24시간 동안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망설임 없이 일어섰습니다.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요. 지금 바로 가봐야겠어. 하지만 회장님, 쇼핑몰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그건 현우가 진행할 수 있어. 오 사장님이 더 중요해. 1시간 후 박 회장은 오랜 친구가 쉬고 있는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 사장님은 이마에 붕대와 지친 기사에게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빛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게 누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양반이 웬일이셔? 그녀가 그를 보고 외쳤습니다. 박 회장은 병원 매점에서 사 온 과일과 초콜릿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크레이팍스요. 몸은 좀 어때요, 오 사장? 저는 그냥 잠깐 놀란 거지. 이 의사 양반들이 과장해서 날 여기 가둬두려는 거야. 내일 당장 빵집으로 돌아갈 거요.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별거 아니야. 오븐에서 쟁반 꺼내고 너무 빨리 일어났지. 어지러워서 미끄러졌는데 조리대에 머리를 박았어.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피가 나니까 다들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지 뭐야.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살폈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잠은 잘 자고? 정기검진은 받고? 오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누가 할 소리? 빵이랑 커피로 사는 양반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오 사장. 그 빵집에서 너무 무리하게 일하잖아. 이제 은퇴하고 아들한테 물려줄 때도 됐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민수 가상 아들 이름 낳는 자기 인생이 있지. 박 선생님, 걔는 대학 교수야. 빵집 같은 건 관심도 없어. 그럼 매니저를 고용하든지 시간을 줄여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거기 있을 필요 없잖아. 그럼 나 혼자 집에서 뭐 하라고? 드라마나 봐? 사양하겠네. 난 차라리 일하다 죽을래. 박 회장은 죽는다는 말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런 말 말아요.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지기 우정만이 허락하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회사 파티에는 올 거죠?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좋은 옷도 다 골라놨다고. 낡은 트럭 한 대로 모래 배달하던 회사가 35주년이 되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 마침내 진우건설 35주년 기념일이 밝았습니다. 구로 시립병원 공사 현장은 행사를 위해 탈바꿈했습니다. 중앙구역에는 커다란 흰색 텐트가 설치되었고 오래된 사진들을 통해 회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패널들로 장식되었습니다. 한 패널에는 그가 직접 수리했던 낡은 첫 트럭 옆에 선 젊은 박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패널에는 그가 일군 제국의 시초가 되었던 작은 건자재 가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800명의 직원이 가족과 함께 속속 도착했습니다. 엔지니어와 건축가부터 벽돌공과 현장 조수까지 모두가 회사 문화의 상징인 동일한 존중과 배려로 대우받았습니다. 특별한 방수포로 덮인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는 페라리 트레일러 세대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장의 새 영업사원인 김민준, 최 부장, 이지훈은 이 거대한 서프라이즈의 마지막 준비를 직접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좋아할까? 이지훈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차는 샀잖아. 당연히 좋아하겠지. 최 부장이 아무도 엿볼 수 없도록 방수포를 조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사건. 이후 오만한 태도에서 성찰하는 태도로 변한 김민주는 진우건설 직원들의 움직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 여기서 일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가 다른 회사에서 보는 그런 가식적인 기업 분위기가 아니야. 실제로 분위기는 진정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작업자들은 격식 없이 상사들을 껴안았고 엔지니어들은 비서들과 편안하게 대화했으며 이사들은 운전기사들과 같은 뷔페 줄에 서 있었습니다. 놀라워. 김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재정적인 제국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곳을 만들었어. 멀리서 세 사람은 박 회장이 새 아들과 함께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는 반바지, 티셔츠,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다만 행사의 격식을 고려하여
반바지는 새 것이었고 티셔츠에는 35주년 기념 로고가 새겨져 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지지우드죠. 사람은 정말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는 거야. 김민준이 사색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축하는 박 회장의 감동적인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나 준비된 원고 없이 그는 회사의 여정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했고 각 부서에 감사를 표하고 직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함께 극복한 도전들을 회상했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건물, 우리가 개통한 모든 다리, 우리가 닦은 모든 도로는 수백 명의 손이 모인 공동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진우건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이든 직원 중 다수는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꿈을 가족의 프로젝트로 변화시킨 세 사람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들 민수, 현우, 그리고 준서입니다. 눈에 띄게 감동한 세 젊은이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저는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업체 이상으로 저는 가치의 유산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근면 정직 그리고 지위에 관계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 세 아들들은 이 가치들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새로운 시각, 전문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을 불어넣으며 그 가치들을 확장시켰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만타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하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의 실현을 의미하는 선물입니다. 그 신호에 맞춰 세대의 트레일러를 덮고 있던 방수포가 동시에 거치며 호화로운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색 F1, 메탈릭 블루 포르토피노, 그리고 노란색 821 슈퍼패스트였습니다. 놀라움의 탄성이 군중 속을 휩쓸었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차들과 반바지, 슬리퍼 차림의 사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50년 전 트레일러에 램프가 내려오고 차들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는 동안 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 대저택 건설 현장에서 공사장 조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노란색 페라리를 타고 도착했고 그 순간 저는 언젠가 저런 차 3대를 사서 제가 꿈에 그리던 아들들에게 한 대씩 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3대의 차는 햇빛 아래 반짝이며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준 최 부장 이지훈은 차 키를 들고 차량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5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회사에 끊임없이 재투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사치에는 결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고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며 여전히 오 사장님네 빵집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는 앞줄에서 감동에 젖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로브인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69세가 된 저는 마침내 그 19살 청년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현우야, 준서야, 이 차들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세 형제는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꿈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이고 감동적인 증정식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현우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아버지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 회장이 혼란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너희가... 준서가 신호를 보내자 무대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며 한 공터의 이미지를 비췄습니다. 그곳은 박 회장이 태어난 집이 있던, 그리고 그가 최근에 구입한 바로 그 빈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그 땅에 기술 학교를 지으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그 꿈을 조금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크린 속 빈터의 이미지는 현대적인 교육, 단지의 디지털 조감도로 바뀌었습니다. 임영숙, 박 회장의 어머니 이름, 기술 학교였습니다. 이미 모든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설계는 승인되었고 입찰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준서가 덧붙였습니다.
학교가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진우건설 연간 수익의 5%가 이 재단에 영구적으로 기부되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기술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군중이 그의 반응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했단 말이냐? 네, 저희가 했습니다. 민수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진정한 성공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감정을 절제해온 그 남자는 처음으로 얼굴에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직원들이 감동의 박수를 치는 동안 그는 세 아들을 한꺼번에 껴안았습니다. 마침내 감정을 추스른 박 회장이 다시 마이크로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놀랄 일이 많은 것 같군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분들의 공로를 치하해야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김민준 최 부장, 이지훈이 차키를 들고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분들은 페라리 매장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박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나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민준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저희 매장에 처음 오셨을 때 저희는 겉모습만 보고 그분을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로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 즉 옷차림을 근거로 한 사람의 가치를 속단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최 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저희를 고발하고 해고를 요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희에게 겸손이라는 교훈과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 경력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이지훈이 현우에게 포르토피노의 키를 건네며 말을 맺었습니다. 최부 장은 민수에게 F8의 키를 건넸고 김민준은 이전에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노란색 811이 슈퍼패스트의 키를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노란색은 특별하지,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50년 전에 내가 봤던 그 페라리처럼. 그때 모두가 놀랍게도 김민준이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이 노란색 차를 가장 먼저 운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환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회장은 호화로운 차량과 자신의 낡은 슬리퍼를 번갈아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관례를 좀 깨도 괜찮을 것 같군. 세 아들과 함께 차로 걸어가면서 그는 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슬리퍼 신고 페라리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을 거다. 그렇지? 박 회장이 키를 돌리자 8빌리 슈퍼패스트의 엔진이 강력하게 포효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조심스러움으로 공사 현장에 열린 공간에서 차를 조작하며 모든 이의 박수를 받으며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의 눈은 물질적 성취를 훨씬 뛰어넘는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의 순환이 완성되는 순간이었고 그가 언젠가 꿈꿨던 젊은 시절의 자신과의 약속이 이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차를 다시 주차했을 때 그의 세 아들은 이미 다른 차들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안무처럼 네 사람은 동시에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는 F8에, 현우는 포르토피노에, 준서는 8빌리 슈퍼패스트의 운전석에, 그리고 박 회장은 그 옆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이탈리아제, 엔진들이 일제히 포효하며 공사 현장에 기계적인 교향곡을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천천히 세 대의 차는 미래의 병원 부지 외곽을 돌며 놀라워하는 직원들 앞을 지나는 퍼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어선 오 사장님은 자신의 오랜 친구가 빵집에서의 아침 대화에서 그토록 자주 언급했던 꿈을 마침내 이루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들이 마침내 멈췄을 때 박 회장이 내려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달 이명숙 기술학교의 기공식을 열겠습니다.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념식에도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갈 겁니다. 웃음과 박수갈채가 연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파티가 음악과 축제로 계속되는 동안 김민준 최 부장, 이지훈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희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내가 아니요, 박 회장이 소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당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지. 그날 밤 늦게 축하 행사가 끝나고 대부분의 하객이 떠난 후 박 회장은 공사 현장의 조용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페라리의 주인이 된 그의 세 아들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50년 된 꿈을 이루신 기분이 어떠세요? 박 회장은 미래 병원의 뼈대를 비추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운 게 뭔지 아니? 꿈을 이루고 나니 진짜 꿈은 그 차들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라고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 꿈은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아들들을 키워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너희 셋은 그는 감정에 북받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그 어떤 기대치도 뛰어넘었다. 셋 중 가장 감성적인 준서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죠? 학교도 시작되고 차도 샀는데 다음 도전은 뭔가요? 박 회장은 발에 신겨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슬리퍼를 고쳐 신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도전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으로 남는 것이다. 계속해서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건설하는 것. 진정한 가치는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에 있음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다. 민수가 일어나 아버지도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에 가실까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텐데요. 가자. 박 회장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 사장님네 빵집에 들러서 사고 후에도 와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해야겠다. 내일 아침 6시, 언제나처럼요? 현우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박 회장이 확인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지. 내 반바지나 내 슬리퍼, 그리고 동네 빵집에서 먹는 아침 식사처럼 말이다. 세 대의 페라리가 달빛 아래 빛나고 있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박 회장은 잠시 멈춰 서서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아들들에게라기보다 자신에게 묻는 듯 말했습니다. 그것은 페라리 세 대를 살 돈이 있으면서도 슬리퍼와 반바지를 입을 수 있는 자유다. 네, 사람은 웃으며 호화로운 채 올라탔습니다. 신기하게도 노란색 슈퍼패스트의 이탈리아 가죽 시트에 앉아서도 박 회장은 자신의 낡은 슬리퍼와 꽃무늬 반바지 차림이 완벽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 남자를 정의하는 것은 그의 옷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의 인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슈퍼카들의 작은 행렬이 박 회장이 고집스럽게 사는 은평구의 소박한 집을 향해 서울의 외곽을 가로지르는 동안 동네 주민들은 호화로운 차량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은 슬리퍼 차림의 그 남자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박진우 회장님과 그의 슬리퍼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질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똑같이 감동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특별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왼쪽을 클릭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겸손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달동네에서 초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매일 제공합니다. 겉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부당하게 판단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우리 커뮤니티를 풍요롭게 하며 박 회장님처럼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